거의 모든 것의 역사. 시간이 지나면서 각 그룹들은 더욱 작게 분화됐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번성하고 어떤 것은 사라져버렸다. 무궁형 파충류에서 거북이 등장했다. 믿기 어렵지만 거북은 한동안 가장 진부한 무서운 종으로 지구를 지배할 듯 했으나 진화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거북은 지배적인 종이 아니라 오래 사는 종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단궁형은 4개의 줄기로 갈라졌지만 페름기 이후에는 그 중에 하나만 살아남게 됐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속하게 된 그 줄기는 수궁형으로 알려진 원시의 포유류로 진화했다. 그렇게 해서 제2의 거대 왕조가 시작됐다. 수궁형 파충류에게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이궁형도 생산적으로 진화를 해서 공룡 등이 되어 수궁형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됐다.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던 새로운 동물과 직접 경쟁할 수 없었던 수궁형 파충류는 거의 대부분 기록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아주 적은 수의 수궁형 파충류는 작고 털을 가지고 굴을 파고 살기에 진화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숨어있다가 작은 포유류로 태어나게 됐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도 애완용 고양이 정도에 불과했고 생쥐보다 큰 것은 거의 없었다. 결국 그런 특성이 구원의 힘이 되었지만 공룡의 시대였던 제3의 거대 왕조가 갑자기 끝나고 우리 포유류의 시대인 제4의 거대 왕조가 시작되기까지 거의 1억 5천만 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런 거대한 변화는 물론이고 그 사이와 그 이후에 있었던 작은 규모의 변환들도 모두 역설적이게도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멸종에 의해서 일어났다. 지구의 생물에게 죽음은 문자 그대로 생활의 일부라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다. 생명이 시작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종이 존재했었는가는 아무도 모른다. 300억 종이라고 흔히 인용되기는 하지만 4조 종이라는 주장도 있다 싶습니다. 실제 총 숫자가 얼마이거나 상관없이 지구에 존재했던 생물종 중에서 99.99%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 시카고 대학의 데이비드 라우프가 즐겨 이야기하듯이 모든 생물종은 멸종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13. 고등생물의 경우에 종의 평균 수명은 약 400만 년에 불과하다. 우리 인간도 대략 그 정도 존재했다. 물론 멸종은 희생자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역동적인 지구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이안 테터솔에 따르면 멸종에 대한 침체이지만 어느 왕국에서도 침체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적은 거의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멸종은 장기간에 걸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부주의에 의해서 생기는 멸종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지구 역사에서의 위기는 언제나 역동적인 진보로 이어졌다 싶죠. 에디아카라 동물상이 사라지면서 창조적인 캄브리아기가 시작됐다. 4억 4천만 년 전에 오르도비스키 멸종한 바다에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붙박이 여과식자들을 제거함으로써 포식성 어류와 거대 해양 파충류들이 선호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다시 대봉기에 있었던 또 다른 멸종 사건으로 생물계가 다시 흔들렸을 때 물이 없는 육지에 생물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지구생물의 역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런 사건들이 그런 시기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오늘날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 확실하다. 지구 역사에는 순서대로 오르도비스키, 대본기, 페름기, 트리아이아스키,
백악기에 5차례에 걸친 대규모 멸종과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소규모 멸종 사건이 있었다. 오르드비스기의 멸종 4억 4천만 년 전과 대본기 멸종 3억 6천5백만 년 전에서는 각각 80에서 85%의 생물종이 사라져버렸다. 트라이아스기의 멸종 2억 1천만 년 전과 백악기 멸종 6,500만 년 전에서는 각각 70에서 75%가 사라졌다. 그러나 정말 규모가 컸던 것은 오랜 공룡시대의 막을 열어줬던 2억 4,500만 년 전의 페름기 멸종이었다. 페름기에는 화석 기록으로 확인되는 동물종 중에서 95%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시피 곤충의 3분의 1도 사라져버렸는데 곤충이 그렇게 대량으로 사라진 것은 그때가 유일했다 싶고 당시의 멸종은 완전히 소멸에 가장 가까이 갔던 경우였다. 리처드 포티에 따르면 그것은 지구에서 전에 본 적이 없었던 엄청난 규모의 대량 멸종이었다. 페름기 멸종 사건은 특히 해양생물에게 치명적이었다. 삼엽충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대합도, 성게도 거의 사라졌다. 거의 모든 생물들이 침체에 빠졌다. 육지와 바다 모두 합쳐서 지구는 52%의 생물을 잃어버렸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생물 전체로 보면 속보다는 많고 목보다는 적은 수의 종이 사라졌다. 생물종으로는 96%가 없어졌다. 종의 총수가 회복되는 데에는 8천만 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을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제한된 정보를 근거로 한 추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페름기 말에 살고 있던 생물 중의 수에 대한 추정치는 적게는 4만 5천 종에서부터 많게는 24만 종에 이르기도 한다. 얼마나 많은 종이 살고 있었는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종 비율도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다. 더욱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체의 죽음이 아니라 생물종의 죽음이다. 개체 수준에서 희생자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고 많은 경우에는 거의 전부가 죽어버린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생물종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다음 단계까지 생존하게 된 것은 상처있고 쩔룩거리는 소수의 생존자 덕분일 것이다. 대량 멸종의 중간에는 작은 규모로 잘 알려지지 않은 멸종 사건들도 많았다. 햄플리아스, 프라스네스, 파멘스, 랑콜라블리아스를 비롯한 10여 번의 그런 멸종 사건들은 전체 종의 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일부 생물종에게는 치명적인 사건들이었다. 말을 비롯한 초식동물들은 약 500만 년 전에 햄플리아스의 멸종으로 거의 사라질 뻔했다. 겨우 한 종의 말이 살아남았고 그나마도 화석 기록에는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어. 거의 완전히 소멸되기 직전까지 이르렀던 모양이었다. 말을 비롯한 초식동물이 없는 인간의 역사는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는 대형 멸종 사건을 비롯한 거의 모든 멸종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아는 것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제외하더라도 멸종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주장은 실제 멸종 사건의 수보다도 더 많다. 멸종의 원인이거나 주된 이유로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20여 가지에 이른다. 지구온난화, 지구냉각, 해수면의 변화, 바다에서의 산소 고갈, 산소 결핍, 전염병, 해조에서 대량으로 방출된 메탄가스, 운석이나 해성 충돌, 하이퍼케인이라는 초대형 태풍, 거대한 화산 폭발에 의한 바닷물의 상승, 비극적인 태양 플레어, 태양의 백반이나 흑점 부근에서 갑자기 강한 자외선, 우주선, X선
동반한 성광이 나타나는 현상 등이 그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마지막에 나온 태양 플레어는 특히 흥미로운 가능성 중의 하나이다. 우주시대가 시작된 이후부터 태양 플레어를 관측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태양은 거대한 엔진이기 때문에 태양에서 일어나는 폭풍도 역시 거대하다. 지구에서는 관측조차도 할 수 없는 보통의 태양 플레어마저도 10억 개의 수소폭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수천억 톤의 치명적인 고에너지 입자들을 우주 속으로 쏟아낸다. 보통은 지구의 자기권과 대기권이 그런 입자들을 우주로 다시 쫓아버리거나 안전하게 극지방으로 향하도록 만든다. 극지방의 멋진 오로라가 그래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보통의 규모보다 100배 정도 큰 대형 플레어가 생기면 지구의 희박한 방어망은 무너져버릴 것으로 보인다. 빛의 잔치는 찬란하겠지만 그 밝은 빛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타 죽어버릴 것이다. 더욱 두려운 사실은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의 브루스 추루타니의 말처럼 그런 재앙은 역사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느 연구자의 표현처럼 그런 폭풍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추측만 남길 뿐이다. 15. 오르도비스키, 대본기, 페름기의 멸종 사건을 비롯해서 적어도 3번의 멸종 사건은 지구 냉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런 변화가 갑자기 일어났는가 아니면 서서히 일어났는가를 비롯한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예를 들어서 육상의 척추동물이 출현하게 된 대본기 말의 멸종이 100만 년에 걸쳐서 일어난 것인지 수천 년 동안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하루 만에 일어난 것인지 알아낼 수가 없다. 멸종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들 중에 하나는 생물을 대규모로 죽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맨슨 충돌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지독한 충격을 받은 후에도 조금 불안정하기는 하더라도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구가 견뎌냈던 수천 번의 충돌 중에서 유독 KT 충돌만이 그렇게 특별히 파괴적이어야만 했을까? 글쎄, 우선 그 충돌은 확실히 엄청난 규모였다. 그 충격은 1억 메가톤 정도였다. 그런 정도의 충격은 쉽게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제임스 로렌스 파월이 지적했던 것처럼 오늘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각자에게 히로시마 크기의 원자폭탄을 터뜨린다고 하더라도 KT 충돌에 버금가려면 아직도 10억 개의 폭탄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공룡을 포함해서 지구의 생물 중에서 70%를 쓸어버리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KT 운석은 다른 장점이 있었다. 포유류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 운석은 깊이가 10m에 불과한 얕은 바다에 적당한 각도로 충돌했다. 당시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지금보다 10% 정도 더 높았고 그래서 세상은 훨씬 더 불타기 쉬웠다. 무엇보다도 충돌 지점의 바다 밑은 황이 풍부한 암석으로 돼 있었다. 그래서 충돌의 결과로 벨기에 크기 정도의 바다가 황산 에어로솔로 변해버렸다. 그로부터 몇 달에 걸쳐서 지구는 피부를 태워버릴 정도로 강한 산성비에 시달려야만 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이 당시에 존재하던 생물 중에 70%를 사라지게 만들었는가라는 의문보다는 나머지 30%가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가가 더 큰 의문일 수도 있다.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공룡들에게 그렇게도 치명적이었던 사건이 뱀이나 악어와 같은 파충류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 보면 북아메리카에 살던 두꺼비, 영원, 도롱뇽목에 속하면서 분포가 가장 넓은 40여 종의 양서류. 도롱뇽을 비롯한 양서류들은 멸종을 면할 수 있었다. 아메리카의 역사,
이전 시대를 흥미롭게 파헤친 영원한 변경의 저자 팀 플래너리는 예를 찾아볼 수도 없는 대재앙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생물들이 조금도 다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바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암모나이트는 모두 사라졌지만 그 사촌으로 비슷한 생활을 했던 노틸러이드는 살아남았다. 플랑크톤 중에서도 일부 종은 완전히 멸종해버렸다. 예를 들어서 92%의 유공 중류는 죽어버렸다. 그러나 체형도 비슷했고 인접한 곳에서 살고 있던 주조류는 비교적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그런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리처드 폴티에 따르면 어쩐지 살아남은 종들이 운이 좋은 것이었다고 해버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만약 사건이 일어난 후 몇 달에 걸쳐서 어딘가 숨막히는 연기가 가득했었다면 많은 곤충들이 살아남게 된 것도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포티의 지적에 따르면 낫점벌레와 같은 일부 곤충들은 나무숲과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햇빛을 이용해서 날아다니고 꽃가루를 필요하는 별과 같은 곤충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런 곤충들이 살아남은 사실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산호의 경우도 있다. 산호는 살아가기 위해서 조류가 필요하고 조류는 햇빛이 필요하며 둘 다 최저 온도가 안정되게 유지되어야만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던 것처럼 바다 온도가 몇 도만 변해도 산호가 죽어버린다. 산호가 작은 변화에도 그렇게 민감하다면 중도로에 이어졌던 오랜 겨울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적인 차이도 있다. 남반구에서의 멸종은 북반구의 경우보다 훨씬 덜 심했던 것 같다. 특히 뉴질랜드는 땅굴을 파고 사는 동물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다. 식물들도 놀라울 정도로 보존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확인되는 재앙의 규모를 보아서 피해는 전 세계적이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도 우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주 많은 셈이다. 몇몇 동물들은 그야말로 번성을 했다. 조금 놀랍지만 거북도 그런 경우였다. 플래너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공룡이 멸종한 직후의 시기는 거북의 시대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였다. 북아메리카에만 16종이 살아남았고 그 후에 3종이 더 출현했다. 그러나 물에서 사는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KT 충롤로 육상 생물의 거의 90%가 멸종됐지만 민물에 사는 생물은 10%만 영향을 받았다. 물은 확실히 열이나 불에 대한 보호막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 이후에 이어졌던 어려운 시기에 대해 쉽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을 것이다. 살아남은 육상동물들은 모두 위험이 닥쳐오면 물속이나 땅속처럼 안전한 데로 피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 두 곳 모두 상당히 좋은 피난처가 되었을 것이다. 살아있는 것을 잡아먹는 동물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도마뱀도 썩은 고기 속에 살고 있는 세균류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는 그런 세균류를 좋아하기도 한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부패한 먹이가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다.
KT 충돌에서 작은 동물들만 살아남았다고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살아남은 동물 중에는 단순히 큰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의 악어보다 3배나 더 큰 악어도 있었다. 그러나 작고 털을 가진 동물들이 많이 살아남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실제로 어둡고 적대적인 세상에서는 작고 온열이고 야행성이고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고 조심성이 많은 동물들이 훨씬 유리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포유류 선조의 대표적인 특성이었다. 우리가 조금 더 진화했더라면 어쩌면 우리도 완전히 사라져버렸을 수도 있었다. 포유류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세상에 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포유류가 빠른 속도로 생태계를 차지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고생물학자 스티븐 M. 스탠리가 지적했듯이 진화는 공백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공간을 채우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포유류는 아마도 1000만 년 동안의 작은 체구를 조심스럽게 유지했을 것이다. 34. 제3기 초에는 살쾡이 크기 정도면 동물의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포유류의 번성은 일단 시작되고 나서는 놀라울 정도가 됐다. 때로는 거의 비정상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했었다. 코뿔소 정도로 큰 돼지 쥐, 기니피그와 2층 집 정도로 큰 코뿔소가 살았던 적도 있었다. 34. 먹이사슬 레빈들만 있으면 그것을 채울 포유류가 등장했다. 남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된 초기의 너구리종은 그런 틈새를 발견하고 곰처럼 크고 사나운 종으로 진화했다. 새들도 지나칠 정도로 번성했다. 타이타니스라는 거대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육식성 새가 수백만 년 동안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사나운 새였을 것이다. 35. 지금까지 살았던 새 중에서 가장 위압적인 새였던 것이 확실하다. 높이는 3m에 이르렀고 몸무게는 400kg이나 되었으며 어떤 동물이라도 머리를 찢어버릴 수 있는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극과의 새들은 5천만 년 동안 무시무시한 존재를 과시했지만 1963년에 플로리다에서 그 뼈를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그런 새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제 멸종 원인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순서가 됐다. 바로 화석 기록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뼈들이 화석화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은 이미 설명했다. 그러나 화석 기록은 생각보다 훨씬 더 불완전하다. 공룡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박물관의 전시물을 보면 공룡의 화석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박물관의 전시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이다. 런던 자연사 박물관의 입구 홀에 버티고 서서 수많은 방문객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대한 디플로도쿠스는 석고로 만들어진 것으로 1903년에 피츠버그에서 제작되어서 앤드루 카네기가 박물관에 기증했던 것이다. 30. 뉴욕에 있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입구 홀에는 더욱 웅장한 작품이 있다. 거대한 바로사우루스의 뼈가 큰 이빨을 가진 육식성의 알로사우루스로부터 자신의 새끼를 지키고 서 있다. 바로사우루스의 높이가 9m에 가까운 이 전시물은 놀라울 정도로 인상적이지만 완전한 모조품이다. 수백 개에 이르는 모든 뼈들이 거푸집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파리, 빈, 프랑크푸르트, 부에노스아이레스,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대형 자연사 박물관에서 관람객을 반겨주는 것은 실제로 옛날의 뼈들이 아니라 모조 골동품들이다.
사실 우리는 공룡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다. 공룡의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확인된 종은 1000종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중에서 거의 절반은 하나의 샘플에서 확인된 것들이다. 그 정도면 오늘날 살고 있는 포유류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공룡이 지구를 지배했던 기간이 포유류가 지배했던 기간보다 대략 3배나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 공룡이 놀라울 정도로 생산적이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는 겨우 껍질을 벗겨내고 있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공룡의 시대를 통틀어 수백만 년의 기간 동안에 단 하나의 완벽한 화석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공룡과 그 멸종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선사시대 중에서 가장 열심히 연구됐던 백악기 말에 생존한 종들 중에서도 4분의 3은 아직도 발견되지 못했다. 디플로도쿠스보다 더 크거나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서 지구를 휩쓸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극히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기에 공룡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들은 모두 기껏해야 16종, 약 300점의 화석에서 찾아낸 것들이다. 30점. KT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공룡들이 멸종되고 있었다는 주장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바로 화석 기록이 그렇게 희귀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에 밀워키 공공 박물관에 피터 스위안이라는 화석학자가 실험을 해보기도 했다. 그는 200명의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이미 발굴이 끝난 몬테나 주에 있는 지옥의 계곡을 샅샅이 살펴보기로 했다. 자원봉사자들은 꼼꼼하게 채로 걸러서 과거의 탐사팀이 찾아내지 못했던 이빨이나 척추나 작은 뼈 조각들을 모두 찾아냈다. 작업은 3년이 걸렸다. 그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발견됐던 백악기 말의 공룡 화석의 수는 3배가 늘어났다. 그 탐사의 결과로 KT 충돌이 일어날 때까지도 공룡들이 번성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쉬안의 보고에 따르면 백악기의 마지막 300만 년 동안 공룡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고 믿을 이유는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필연적으로 생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종이라는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순간에 있었던 외계로부터의 충돌과 다른 어떤 요행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도 다른 모든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40억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의 선조가 끊임없이 멸종의 위기를 겨우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구에 존재하게 됐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스티븐 제이 굴드의 잘 알려진 표현이 그런 사실을 간결하게 설명해준다. 오늘날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혈통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십억에 이르는 점에서 단 한 번이라도 끊어졌더라면 우리의 존재는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을 것이다. 우리는 이 장을 생명은 존재하고 싶어하고 생명이 언제나 다양한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생명은 가끔씩 멸종하기도 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했다. 이제 생명은 계속된다는 네 번째 사실을 더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듯이 생명은 정말 흥미로운 방향으로 계속된다. 18